사회, 오늘 배움 주제는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먼저 고려 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말의 외부 상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중국 쪽은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서 한족이 세운 명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외구 침입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화포를 만든 최무선의 등장으로 왜구들의 침략을 좀 잘 막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했어요.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냐? 성리학은 우주 질서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좀 철학적인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원리를 우리 현실 정치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실제 현실 정치에 잘 활용해 보려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거를 많이 발전시켰냐? 여러분들 집회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이황과 이이.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성리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성리학이 유행하면서 우리 조선에도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냐? 고려 내부적으로는 일단 어느 시대 말이 되면 왕실이 부패하고 힘이 없다고 했죠. 이때 왕은 이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잘 추진했는데 나중에 좀 뒤에 가서는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사치에 빠지고 향락을 즐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우왕이죠. 우왕 역시 힘도 없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의 그 귀족들, 우리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귀족들이 횡포를 부려요. 횡포라는 거 백성들 세금 빼앗고 못살게 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전시과라는 이거는 토지 제도인데요. 국가가 관리들에게 주는 그런 토지예요. 땅을 나눠줘. 관리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좀 횡포를 많이 부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라는 권력층이 등장해요. 신진사대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는 이렇게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 신흥이라는 건 새로운 무인 세력. 이 왜구를 정벌하고 하는 그런 무인 세력을 말해요. 자, 이러한 고려 말의 상황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나라가 바뀌었다고 했죠? 명나라에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철령 이북 땅을 다시 되돌려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려에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대충 이제 우리나라 북한 쪽 우리나라 넘어서 북한 쪽 경계 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쪽에 땅을 반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고려에서는 의견이 나눠져요. 두 가지로.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반납할 수 없다. 이거는 반납 못하겠다.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 최영 장군이 우왕과 뜻을 같이 해서 반납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요동 땅까지 우리가 정벌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세력이 있었고요. 이때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 여기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 있죠? 이성계는 우리가 요동 정벌을 하는 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명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고 우리 고려가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다. 우리가 요동을 정벌할 수 없다. 또 그리고 지금 여름철인데 농사 짓는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건 안 된다. 또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는 동안에 남쪽에서 왜구 침입, 아까 심했다고 했죠. 왜구들이 침략해 올 수도 있다. 또 장마철이라서 활이나 그런 걸 쓰기가 좀 힘들고 질병도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요동 정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의 주장대로 갈까요? 이때 결국은 최영 장군과 우왕의 주장대로 요동을 정벌하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을 정벌하러 군사를 보냈는데요. 이 우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최영 장군이었어. 그래서 최영 장군은 자기 옆에 지키라고 그러고 이성계를 요동 정벌하러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요동 정벌하러 떠나요. 요동 정벌하러 갑니다. 군사 이끌고 가요. 그리고 최영 장군은 우왕 곁을 지키게 되죠. 자, 요동을 정벌하러 딱 갔는데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좀 어수선한 상황이 됐어. 자,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위화도 지역이었는데요. 장마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막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위화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계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우왕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래요. 이 위화도 지역에서 군사를 되돌린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래요. 군사를 되돌리다 해서 위화도 회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개경으로 가죠. 근데 이미 이성계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지? 그럼 가면 뭔가 처벌을 받겠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잘 생각해봐. 그 옆에 무리들하고 함께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지금 군사가 많아요, 아주. 응? 우왕이 요동 정벌하러 가라고 군사를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가 결국은 이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성계가 공격해서 우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왕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우왕 아들 창왕이 당시에 뭐 9세인가 그래요. 9살. 창왕을 왕으로 즉위시켜요. 그런데 그 바로 1년 뒤에 안 되겠어서 이제는 공양왕을 또 즉위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실제로는 공양왕을 올렸지만 실세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이성계에게 있는 거야. 이성계가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계와 그 주변 인물들이 함께 실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얼핏 나왔는데요. 고려시대 권문세족들이 전시과,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횡포를 많이 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성계와 이 신진 사대부나 신흥 무인 세력들은 토지가 없어.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좀 땅, 너무 횡포를 부리는 그런 땅들을 싹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땅으로 나눠주고 또 일부는 신진 사대부나 신흥 무인 세력의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전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세력이 조금 나뉘어져요. 세력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지금 아까 신진사대부라는 그 세력이요. 라는 세력이 둘로 나눠져요. 부드럽게 가는 온건파 그리고 좀 강하게 가는 급진파로 나누어집니다.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정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파에는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온건파는 그래도 고려 왕실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파고요. 급진파는 아니다. 아예 그냥 고려를 싹 없애고 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둘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정몽주가 아무래도 이쪽 이성계나 정도전 하는 게 좀 수상해. 고려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몽주가 수를 써요. 이쪽을 왕에게 말해서 막 귀양도 보내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어디서?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정몽주를 제거해요. 선주교에 이 정몽주의 피가 지금도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정몽주는 결국 고려 충신으로 이렇게 남게 되죠. 목숨을 잃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바로 이제 즉위합니다. 1392년에 공양왕에게서 왕위를 넘겨받는 거죠. 즉위하고 그 다음 해인 1393년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요. 나라 통치 이념은 아까 말했던 그 성리학 있죠?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리학은 바로 유교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이때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수도를 건설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한양을 건설할 때 여기 이 한양에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담아서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함께 수도 한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선생님이 정리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한 가지는 뭐냐? 지금 공간이 좀 없긴 한데 이쪽에다 그냥 할게요. 자, 조선의 3대 기본 정책이에요. 이성계가 나라 세울 때 3가지 기본 정책. 이거는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먼저 숭유억불입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불교를 이제 억제합니다. 그리고 뭐를 숭상해? 유교를 숭상합니다. 아까 왜? 성리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성리학이 유교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숭상하다 보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일단 농사를 가장 기본으로 알아요.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그리고 사대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큰 나라한테 까불지 말고 큰 나라하고 조화롭게 서로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의 건국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서 선생님 설명이 좀 많았는데요. 내용이 쉽진 않을 거예요.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꼭 내용 알아두세요.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